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유례없는 부동산 빙하기가 계속된 가운데 최근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반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바닥은 멀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긴 어둠의 끝이 닿은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규모 반등세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 그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정책 변화와 남은 임기 동안 풀어가야 할 숙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집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또 정진욱 뉴스원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님, 최근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흐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아파트 실거래가가 2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거래가 많지 않고 집값 하락론이 여전히 대세이긴 하지만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시장의 바닥은 확인했다는 평가가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3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달 대비 약 1.16%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2월에 반등한 2달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도 3개월 만에 2.67% 올라서 역시 전달 2.6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9개월 연속 내리막 걷다가 2개월 이후 2달 연속 뛰었는데, 이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모든 아파트를 실거래를 계약일 기준으로 집성해 작성을 하는데, 이 계약일 이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현재는 한 3월까지 확정된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 실거래 지수가 오른 것은 최근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가 꾸준히 직전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대에 팔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조금씩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서울은 1월부터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 변동을 보였던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수는 1월은 1.10% 반등하면서, 그리고 2월에는 1.9, 3월에 2.6일에도 오름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권이 속한 동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3월 동남권 실거래가 지수는 3.22% 올라서 2020년 7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승세로 돌아선 이유는 1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좀 어느 정도 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올해도 더 강남 상구와 용산구 제한 전 지역을 규제를 풀면서 세금, 대출, 청약 등 규제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그 부동산원에서 지금 주간 아파트 동향들 발표를 하고, 네. 또 상승이나 하락 거래 비율들 뭐 이런 거 그 감안을 해봤을 때 오른다라는 분석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국 아파트 거래량 증감 추이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요. 일단 아직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실거래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된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표적으로는 좀 오른 것처럼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전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방향 자체가 회복하고 있는 건 방향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주간 통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로는 상승한 지역들이 있는데, 네.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광역지자체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세적으로 상승을 했다,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빠른 것 같고요. 좀 다른 쪽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아파트는 지금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주택이라는 게 또 단독 다가구도 있고, 그렇죠. 네.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시장은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주택 시장들은 아직까지 많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른다면은 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침체기를 조금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서울도 아파트 거래량은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로 했을 때 89%가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가 거래가 된 건데, 이게 뭐 지난해가 정말 거래가 너무 안 됐던 시기라서 그렇지,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월 한 3,000건, 2,000건, 3,000건 사이 정도, 그러면은 뭐 장기로 봤을 때는 평균 정도가 거래가 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폭발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안 좋을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한 뭐 주택 다 했을 때 한 25,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거의 2만 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은 평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회복하는 시기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맞아. 그 해석을 너무 과하게 한다라는 건 참 시장에서 과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장을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시장 전체로 보면 단독 다세대나 이런 것도 솔직히 집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가 조금 뭐 바로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거래량도 이게 뭐 평균 매년 이렇게 평균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직전 전달 아니면 올 상반기로 보냐, 이거 보는 시각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 주신 거 보면 그래도 뭐 회복 정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회복되는 수준 자체가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최근 한강변에 70층 높이로 재건축한다라는 그런 계획들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압구정이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 뭐 들썩인다는 소식도 있고, 또 기자분들도 그렇게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까? 분위기 어때요? 어쨌든 이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죠. 이 강남과 압구정 등 이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시가 이 최대 500%까지 용적률 적용해서 50층 내로 아파트 지휘스톡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기부 채납과 디자인 특화 정도에 따라 약 최대 70층까지도 허용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고층 기대감에 신현대와 현대 12차, 13차, 14차 등에서 이따 신고가 경신이 좀 쏟아지기도 했죠. 그리고 하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전세 끼고 살 수 없고 직접 입주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거래는 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좀 현장에 나오고 있고, 또 입주한 지 40년 된 이상 노후 아파트가密집한 여의도에도 이 서울시가 6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 이 진주 아파트와 광장 아파트가 신고가를 좀 찍긴 했고, 그리고 대단지 시범 아파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 단지 외에도 이 서초구 신반포 2차, 4차, 그리고 반포 주공 1단지, 강남구 대치미도, 그리고 음마,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그리고 잠시 주공 5단지 등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 기대감의 핵심 재건축 단지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도 좀 자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후죽순처럼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단지들이 집값 급등 촉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위원님, 뭐 예전에 뭐 부동산업에 또 계속 계셨다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재건축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여의도하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 그 70층 얘기 나오면은 난리 나는 소식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때요? 이런 뭐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장 분위기라든지 또 최근에 그 거래되는 신고가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게 뭐 지금 서울시의 정책 기조 자체가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통기획이랑 맞물려 가면서 이런 재건축들이 확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희소한 아파트가 되는, 내가 가진 것들이 서울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길 수 있는 소식이고, 저는 좀 놀라운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거 조금 이제 좀 틀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생겼던 게, 최근에 반포주공 1단지에서 49층 변경을 없던 걸로 하겠다, 30층으로 그냥 그대로 35층 그대로 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 건축비에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다 좋아요. 뭐 높게 짓는 것도 좋고 화려하게 짓는 것도 좋은데 결국 얼마나 더 낼 거냐의 문제를 들어가면은 사실 기존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지불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반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 70%인가가 그 연령대가 70대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소유자의. 네. 지금 아마 나이 연령대가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죽기 전에 건물 올라가는 거 보고 죽었다 이거예요. 네. 지금 올리면은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또 시간 딜레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빨리 가자. 근데 나머지 지역도 사실은 연령대, 소유주들의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조합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발은 있을 수도 있다. 무조건 다 좋다고 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희소한 아파트가 되기 위한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얼만큼 의견 조율이 잘 되는가가 또 의외로 재건축 속도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적을 들어보면은 역시나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원자재가 올라가죠. 그다음 인건비 상승하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계속 뭐 주택 가격의 문제로 지적되는 그 공급 물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비용들이 커지면 재건축 중단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49층 뭐 이렇게 짓는 거 35층으로 내려버리면 또 물량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향후에 주택 공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을 약간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고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분양도 많고 그리고 사실 뭐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조용한데, 이게 상승 전환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로 도래할 건데, 근데 사실 저희가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잠잠하다가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제가 태풍의 눈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쓴 건데, 분명히 공급 이슈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당장보다도 24년이 더 심각하고 25년이 더 심각한데 저는 26년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공급 미뤄지는 단지들이 26년 이때부터 이제 될 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시장이 좋을 때 분양했던 단지들은 뭐 미분양이 되건 어쨌건 간에 그래도 공급이 되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2년 동안 이제 공급이 안 되기 시작했잖아요. 인건비, 물가 오르면서. 그것들이 실제로 도래하는 게 25년, 6년 이때부터라면은 그때는 정말 많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물량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져서 조금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공급 문제 얘기들 하고 있어서 또 공급에 대해서 뭐 민간에서도 주도를 해서 공급 물량 늘리겠다, 뭐 한 270만 호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아까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발표한 대책하고 핵심적인 대책들이 활용이 되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핵심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 주거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여러 주택 공급 대책을 좀 제시했지만 수요 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이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주택 공급이 좀 위축되고, 그리고 집값이 급등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들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그리고 주택 금융제도 개선, 그리고 주거복지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됐고, 특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8월이죠.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서 2023년에서 27년도까지 주택 270만 채를 공급했다는 또 계획을 내세웠고,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분양가 제도를 합리화시키겠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고,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그리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잇따라 발표했죠.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도 관련돼서도 이 그러니까 종부세 시행령 개정을 해서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 정도 낮췄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했고, 그리고 주택담보비율 ATV 완화, 그리고
그리고 주택 ATV를 주택 가격 지속 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완화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추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이런 대책들 뭐 실효성 있는 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 자체가 시장의 기능에 좀 맡기겠다라는 거였었고 어느 정도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다양한 규제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정부 눈치 안 보고 내가 너무 세금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고 조금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실은 조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관님이 TV에 나오셔서 이번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착륙을 방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 길게 가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오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정책적인 역할 자체가 이거를 변동성을 줄여주는 데 있다라고 본다면은 뭐 소기의 목표는 달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측면에서는 뭐 잘한 거는 좀 잘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왜 그랬냐고 하면은 규제를 그래도 천천히 풀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한 빠르게 좀 진행을 시켜 나갔던 것들, 규제 해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던 것들이 조금 주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그래도 아쉬운 것들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아무래도 주거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전세 관련된 이슈들, 이게 과연 지금 이게 현 정부의 이슈냐, 뭐 전 정부의 이슈냐라고 말하기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이제 주거 복지는 세밀한 터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세밀한 터치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거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임차인들의 조금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의 기대가 큰 게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냐 전 정부냐 얘기하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 탄생된 게 부동산 민심 때문에 탄생됐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뭐 모든 하나하나 이렇게 뭐 다 세부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체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다소 앞선 거로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4월 11일부터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결과 이 잘한다는 응답은 27% 정도에 머물렀고 못한다는 약 47% 정도 나왔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기단 여론조사 실시하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어쨌든 전 분기가 좀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이 지난 정부의 이 경우 부동산 정책 평가가 좀 출범 1년 직후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반에 분위기가 반전해서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한국 리서치가 1월 달, 그러니까 1월 27일, 30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29%에 불과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 재산세 경감이라든가 이 청약제도 수정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률이 약 50%를 넘어섰고 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좀 풀이는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용적인 것을, 그러니까 본인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항수에 따라 좀 다른 방향을 했으니까 이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고 있다. 뭐 주택보험 자리라든가 하여튼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하신 분은 상당히 분위기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분위기가 그렇게 쉽게 반전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반전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반전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이건 파격적이고 좀 파괴력이 좀 있었다라는 대체하고 또 이거는
조금 그 방향을 너무 빠르게 바꿨다 또는 이 방향이 아닌데라는 생각하시는 대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비교를 주시면. 뭐 되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시점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서울 아파트 값이 언제 좀 마지막 저점을 찍었냐라고 보면 작년 연말 올해 1월이었고 그거에서 역할을 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13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 대책 때 이제 뭐 제일 다들 크게 임팩트를 받으신 거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빼고는 전부 다 규제 지역을 해제한 건데 뭐 누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규제를 빨리 푼 거냐 이제 아니 천천히 푼 거냐라고 나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면 되게 빨리 규제를 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속도감 있게 규제를 풀었던 것들이 규제 지역 해제를 했던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더 회복을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안 그랬더라면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13 대책에서 또 뭐 전매 제한, 청약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청년층들의 요 마음을 터치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나에게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오는 거고 뭐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매 제한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거래를 많이 늘리고 싶다라는 그 뉘앙스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사실 분양시장이 좀 살아나야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또 살아나고 그런 것들의 순환 고리들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일단 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딱 뭔가 정해진 거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출범이 1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는 방향성을 자기들끼리 이제 다 전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는 500% 다 풀어준다고 하더라. 근데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부터 해서 이게 시장에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빨리 이야기를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시장의 기대가 너무 더 커지기 전에 조금 누를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그런 그 방향 얘기하는데 일기 신도시는 예상도 못했던 그런 답변이라 그러네요. 지금 방향을 완전히 잃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일기 신도시 그냥 막 과하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 뜬구름 잡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이 너무 많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는 또 어떤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앞에서도 13 대책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거는 그 외적으로도 우리 이 프로그램 하면서 뭐 빌라 사기부터 해가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 전세 사기. 근데 이거 전세 사기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역시나 그 뭐 여야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이거 진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좀 뭐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걸림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다르죠. 여야가 의견이 전적이 다르고 특히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거고 국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특별 관련해서는 이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은 없다. 이 어쨌든 이 개인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가 세금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은 어쨌든 이 원희룡 장관의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사후 정산이지 정산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사후정산 방식은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경동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 준 방식인데 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이 경공매를 공공에 대행해 주고 보증금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혈세 투입도 혈세 투입이 없다는 것도 야당이 강조하고 있지만 안 그래도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 형평성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국민들이 이런 얘기도 하니 예를 들어 물건을 사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조차도 나라가 돈을 더 대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또 전세 피해를 입은 어쨌든 이 그분들은 오늘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말 실생활에 큰 문제를 맞닿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제가 취재했을 때는 결혼하시려고 자금을 모아뒀던 분인데 거기다 어쨌든 전세를 들어가고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찾지를 못해서 결혼을 못 하신 분들, 결혼식도 못 오신 분도 있고 하여튼 각 개개인만의 다 사유가 있는데 이 정부가 이 좀 합리적인 방향을 좀 찾아서 이분들도 구제하면서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정책들 좀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이거 뭐 시급하다고 앞에 얘기했는데 역시나 다 똑같네요. 그 진전되기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뭐 문제 지금 보증금 반환 얘기하는데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거는 빨리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일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한 게 결국 이제 경매, 공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걸리는 시일 자체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기본 뭐 허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뭐 2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당장 임차인들은 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인데 2년 뭐 1년 2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금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사실 아까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논리 자체가 이거를 그렇다면은 그러면 임차인은 죄가 없냐라고 이제 묻기 시작한다면은 또 어느 정도는 임차인의 책임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 그렇다고 임대인을 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을 저희가 사실 찾기는 이제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보증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빨리 그 공매나 경매나 이런 것들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실효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권이 빨리 좀 현금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물론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게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그거를 보증금 반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적인 얘기들도 그렇고 뭐 취재하는 입장이나 또 부동산을 또 다루시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봐도 아니 마음적이나 심적은 다 이해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게 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공감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뭐 이거 사회적으로 다 국회에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책임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그 이제는 뭐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취임 2년차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위원님. 네. 그 위원님한테 이거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한번 디자인 한번 해봐라라고 그 어떤 뭐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제가 점심 때 다른 기자분이랑 점심 식사를 하면서 왜 여기랑 안 드시고? 제가 한번 자리를 마시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이슈도 조금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해결된 건 없지만 다음 이제 이슈인데 딱히 다른 이슈들이 이제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할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쯤에는 전셋값이 도리어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이긴 한 거지만 저희가 매매값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셋값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지금 세종시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분명히 올라가는 시기도 다시 올 건데 지금은 저희가 다들 이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역전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스텝은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항상 역전세 이슈 다음에는 전세값 급등이라는 이슈들이 항상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미리 대비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대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급 이슈들이 분명히 내년부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 특히 수도권 내년부터 공급 부족 계속 줄어든다. 그리고 또 이 현 정권의 마지막에는 또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 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좀 그쪽에 대한 대응책들을 계속해서, 물론 정책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공급이 너무 밀리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선행적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정책의 디자인을 맡기면은 이게 전세, 그러니까 이게 임대 시장하고 비슷하게 전세도 사이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매매가의 움직임을 보니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공급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놓치고는 있는데 공급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래도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주변에 그렇죠. 뭐 네.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주 가까이 계신 분도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질문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하반기,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는 뭐 부동산의 투자의 방향이나 아니면 뭐 내 집 마련이나 뭐 이런 트렌드들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좀 방향성을 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갈수록 더 심화되는 부분이 양극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양극화가 사실은 아주 자극적인 소재이긴 하죠. 누군가에게는 이제 안 좋은 것들과 좋은 것들에 대한 차이가 커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그 연예인이 또 그 비싸게 아파트를 줬는데 그게 얼마 안 지나서 5억이 또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기사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디예요? 그게 아마 성수동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비싼 거는 더 비싸게 가고 많고 싼 것들은 점점 그 가치를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비싼 게 왜 올라가냐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몇 개 없는 건 거죠. 저희가 막 그런 왜 샤땡, 루이비땡 이런 것들 가방 사려고 아침에 막 줄 서서 이제 그런 오픈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이 희소한 가치의 가격을 이제 계속 올려가는 그런 식의 형태가 사실 지금의 시장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피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조금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뭐라도 구입을 할 때 조금 더 무리를 하더라도 좋은 거를 사고, 그리고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열의가 아니고 우위에 있는 거, 싼 거 말고 조금 더 비싼 거를 사는 거가 중요한 시장의 지금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올라도 많이 오르는 특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를 사고 그리고 좀 더 반짝거리는 걸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역시 주택 관련돼서 좀 트렌드를 읽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승현의 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 많이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 동향, 또 윤석열 정부 1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